예, 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 12일 마지막 20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20장이 분량이 커서 한 3주에 할 수 있을지 4주 분량이 될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1번까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20장 397페이지 내 안에 너 이상의 것을 사정상 이곳에서 진행해야 했던 올 1년 동안의 강의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이곳에서 진행해야 했던 바로 그 사정으로 말미암아 저의 1년의 강의는 제가 여기서 제시해야 했던 근본 개념들 중 하나인 두스트키아 잘못된 만남을 통해 결국 설명될 수 있는 무언가가 구현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구현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상의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 A가 바로 구현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소외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여와의 만남, 내 안의 실제와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내 안에 있는 실제와의 만남. 이게 이제 잘못된 만남이라기보다는 불길한 만남이죠. 예, 불길한 만남. 두스키아. 실제와의 조우. 투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될 때 설명될 수 있는 무언가가 구현돼요. 이게 대상 A가 구현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이름들에 관한 수업에 참여한 이들로 하여금 내디디게 하려던 발걸음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구성된 청중들 앞에서 제 강의가 시작된 이후로 줄곧 제기되어 온 질문, 즉 우리의 실천이 산출해내는 진리는 어떤 차원에 속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실천이 산출해내려는 진리, 무슨 우리 안에 우리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라강은. 우리의 실천에 확실성을 부여해주는 것, 저는 그것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무의식, 반복, 전이, 충동이라는 네 가지 항목 아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중 충동에 대한 그 시론을 전이에 대한 연구 속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천의 성과의 고유한 특징을 그것이 암묵적으로나마 진리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이 비유적 진술로 바꿔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실제가 지향하는 대상을 밝혀냄으로써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겠죠. 우리 무의식이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무의식의 실제가 지향하는 이 대상 A가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1번, 분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항상 각 분석가의 견해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내밀한 삶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그것이 사기, 분석가가 갖가지 의식, 격식, 의례의 방벽으로 막아내려는 저 억눌리고 배제된 모호한 현정과 같은 것에 기미를 띠게 된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분석가는 분석 상황에서뿐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그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분석가가 행하는 갖가지 의식, 격식, 의례, 예를 들면 담론 구조 같은 거, 이것으로 막아내려는 저 억눌리고 배제된 모호한 현종과 같은 것. 분석은 분석가의 견해나 분석가의 이론, 분석가가 가진 지식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분석가의 내밀한 삶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사기라는 말을 들먹이는 이유는 그것이 분명 정신분석과 종교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 정신분석과 과학의 관계에 접근해줄 실마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쾌락추구형 인간이기도 했던 계몽적 인간이 종교를 완전한 사기로 몰아붙였던 시기인 18세기에 역사적 가치를 지녔던 어떤 공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18세기 절대주의 시대, 권위적 절대주의 시대, 식민지 개척 시기죠. 예, 이건 기독교가 이 종교의 이름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절, 이 시기에 대한 인간의 염증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이제 과학이 굉장히 종교를 배제시킨 그런 상태에서 과학이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서 진리 추구의 하나의 방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늘날 감히 누가 종교 문제를 그처럼 간단하게 제쳐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종교는 전 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경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반종교 투쟁이 벌어지는 곳에서조차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용어로 풀이해 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믿음을 지탱하는 바탕은 우리가 실천하는 근본적 소회, 주체 이중적 항으로 이루어진 소회입니다. 요컨대 믿음의 의미 효과가 가장 철저하게 소멸하는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 정확히 믿음의 현실이었던 어떤 것을 통해 주체의 존재를 출현시키는 소회죠. 미신이 존재에 끼치는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흔히들 말하듯이 그 미신을 퇴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교의 문제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에라강이 함축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탱되느냐, 그것은 근본적 소외를 통해서 지탱된다, 이렇게 통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주체는 근본적 소외, 주체 이중적 항으로 이루어진 소외, 소위 이항기표의 억압에 의한 소외, 락강이 말하는 이러한 소외가 바로 믿음의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의미 효과가 철저하게 소멸되는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 정확히 믿음의 현실이었던 어떤 것을 통해 주체 존재를 출현시키는 소외다. 기독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만능의 어떤 열쇠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삶의 만능의 열쇠다. 근데 사실 믿음의 토대요 핵심은 바로 주체가 자기 소외를 유지하는 한에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만능의 열쇠인데 믿음을 사용했는데 열쇠가 안 열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의미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시점에 정확히 믿음의 현실이었던 게 뭐냐? 이것을 주체가 새롭게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소외라는 게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실망, 절대자에 대한 낙심, 절대자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이제 이 믿음의 의미 효과에서 미끄러지는 잉여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때 믿음의 의미 효과가 소멸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를 지각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토대가 뭐냐? 이것에 창념해야죠. 미신들은 그 소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신이나 점쟁이들은 확신을 주려고 하죠. 가능하면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의문과 혼돈 속에서, 의심과 혼돈 속에서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로서는 16세기엔 말 그대로 불신의 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이 문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합니다. 종교인들이 훌륭하게 감지했던 바처럼 우리의 유일한 보루는 라모네가 말했듯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며, 그 무관심은 정확히 과학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듯이 그 과학의 세계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에 대한 무관심, 믿음에 대한 무관심, 여기에 이제 발을 딛고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이 또한 과학적 인간의 실존 양식을 떠받칠 수 있다면 이는 과학이 주체의 소외 변증법을 통해 결정된 어떤 장을 생략하고 회피하고 도려내버리는 한에서입니다. 종교라는 장은 소외의 장을 배척하는 것이죠. 종교는 소외의 장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외의 장이라는 건 잉여의 장이기 때문에, 미끄러짐의 장이기 때문에 과학이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론화시킬 수 없는 거죠. 즉 과학이 제가 분리의 지점이라 규정했던 바로 그것에 위치하는 한에서죠. 과학은 분리의 위치에 위치하는 거예요. 관찰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를 두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자에 대해 그가 일련의 예방을 통해 자신이 추정하는 과학의 위상 자체를 포함하는 몇 가지 문제들로부터 거리를 취하는 방식, 스타일, 관행, 담화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지식의 총체에 부여될 위상에 관한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리의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의 맹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분리의 차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과학의 총체, 그것의 범위는 그것이 주체적 관계에서 제가 대상 A라 불렀던 것과 등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만 가늠될 수 있을 겁니다. 대상 A라 불렀던 것과 등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가늠될 수 있다. 락강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대상 A와 등가적인 입장에 있을까요? 주체는 결여된 주체고, 결여된 주체는 대상 A를 지향하지만 대상 A와 등가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대상 A를 액면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주체는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등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에서는. 근데 이 과학에서는 주체적 관계에서 제가 대상이라 불렀던 것과 등가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만 과학의 범위는 가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 무엇이 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고 무엇이 환원될 수 없는가라는 문제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호함은 분석이 실제로 과학 너머에서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깨달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분석은 그 과학 너머에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주체의 결여, 주체의 욕망, 그리고 대상 A라는 영역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과학이라 하면 제가 데카르트의 출발점에서 그것의 위상을 지적하려 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과학을 말합니다. 분석이 그 형태와 역사의 측면에서 아주 빈번히 유사함이 환기되는 어떤 것, 즉 교회나 종교와 같은 부류로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락강이 여기서 과학이라고 얘기한 것은 데카르트의 관점에서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확실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체가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확실성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의식의 진실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그 확실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확실함이라는 것, 확실함이라는 것, 이 무의식의 진실의 그 확실함이라는 것, 그 섹슈얼리티의 진실, 섹슈얼리티의 그 완벽함, 거기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그 주체의 그 확실성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확실성이지 한 번 얻었다고 확실성이 그냥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한 가지 방식인 종교,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방법인 종교, 게다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삶을 연명하는 방식이기도 한 종교는 그것에 고유하지만 이미 망각 속에 묻힌 어떤 차원에 의해 특징 지어집니다. 종교, 여기서 이제 그 서구인들이 종교라는 건 다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가 이미 망각 속에 묻힌 어떤 차원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락강도 아는 것이죠. 종교의 그 근본적인 차원이 어떤 차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망각 속에 묻힌 어떤 차원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인간의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 또 천주교라는 것이 인간의 이 죄성, 망각 속에 묻힌 어떤 차원, 즉 죄성, 원죄, 죄인됨, 이것과 이 차원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거죠. 그게. 다시 말해 종교라는 명칭이 어울릴 만한 모든 것에는 사실상 조작적인 것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차원, 바로 성사라 불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조작적인 것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차원.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떤 의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형식적 의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성사의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견진성사가 세례와 어떻게 다른지를 신자들이나 사제들에게 물어봅시다. 결국 견진성사가 성사라면, 그러니까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작을 가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그것이 죄를 씻어주는 것이나 어떤 협약, 물론 저라면 그것이 과연 협약인지 어떤 다른 것은 아닌지 무엇이 그런 차원을 거치는지 의문부호를 달겠지만 어쨌든 어떤 협약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응답들 속에서 언제나 종교를 넘어서는 것을 환기시키는 조작적이고 마술적인 흔적을 간파하게 됩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것을 환기시키는 조작적이고 마술적인 흔적을 간파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 효과,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 작용, 그것은 바로 뭔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 이 실제, 잉여, 미끄러짐, 결여, 균열, 죄성, 그 이터너티를 잃어버린 인간의 그 실존, 영원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 그런 것들, 인간의 그 비참한 실존, 그런 것들을 조작적으로 환기시키는, 마술적으로 환기시키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식 속에는. 이러한 조작적 차원을 환기해보면 종교 내부에는 지극히 분명한 이유에서 망각 속에 묻힌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이나 인간의 이성의 무능, 단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망각 속에 묻힌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조작적 차원이 그 의미하는 그 의미 작용의 그 어떤 이면을 보면 이러한 그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한, 그러나 대면하게 고통스러워서 망각 속에 묻어두었던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면이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신분석이 의식 속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공허한 얼굴이라 부르게 될 어떤 것에 의해 다시금 각인되기에 이른다면 이는 그것이 종교처럼 자신의 위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하는 한에서입니다. 정신분석이 어떤 의식 속에서 공허한 얼굴이라 부르게 될 어떤 것에 의해 다시금 각인되기에 이른다면,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이 하나의 이 상상계에 머문다면, 공허한 얼굴이다 하는 것은 마치 텅 빈 말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텅 빈 말, 거짓말, 텅 빈 말, 의미 없는 말. 꼭 거짓말이라고 의미 없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진실을 감추고 있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텅 빈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 정신분석이 의식 속에서 공허한 얼굴에 집중하게 될 때, 상상계에 집중하게 될 때, 무의식의 진실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의례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은 종교처럼 자신의 위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하는 것이 된다. 정신분석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하는 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분석은 종교가 아닙니다. 분석은 과학과 동일한 위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분석은 주체가 스스로를 욕망하는, 경험하는 중심적 결여에 관여합니다. 이 락강 정신분석이 훌륭한 게 뭐냐면 주체를 욕망의 주체로 봤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주체. 스스로를 욕망하는, 자기의 욕망을 실험하고 자기의 욕망을 경험하고 하는 그 중심적 결여, 이 결여에 분석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건 사실 그 과학과 동일한 위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종교와도 위상이 동일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생명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건 네페시하야인데, 네페시하야의 뜻은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욕망하는 인간이죠. 이거는
그 조물주가 처음에 만드는 그 인간의 위상이라는 것은 갈망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갈망하는 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과 종교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락강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 욕망으로 경험되는 중심적 결여, 결여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결여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의심스럽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과정이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마치 그 데카르트 과학과 이 코기또 에르고숨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신분석이 종교가 아니라 과학과 동일한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심지어 분석은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의 중심이 열린 간극 속에서 뜻밖에도 중간이라는 위상을 차지합니다. 분석 속에는 아무것도 망각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조작을 가한다고 예상되는 어떤 실체도 심지어는 성욕의 실체조차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의 중심에 열린 간극.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 이 담론의 변증법이죠. 담론의 변증법의 중심에 열린 간극. 분석 속에는 아무것도 망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조작을 가한다고 예상되는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조작을 가하는 어떤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종교는 조작을 가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죠. 분석은 조작을 가한다고 예상되는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욕의 실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성욕이라는 건 에로티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욕에 대해서라면 분석은 사실 별다른 조작을 가하지 못합니다. 분석이 성적 조작에 대해 새롭게 가르쳐주는 바는 없습니다. 성예술에 관해서라면 일말의 언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아랍, 인도, 중국,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등의 전통의 밑바닥에서부터 전수되어 이미 수많은 쇠를 거듭해온 극소수의 책들 속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신분석이 성욕을 건드리는 것은 오직 그 성욕이 시니피앙의 행렬 속에서 충동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한에서입니다. 이게 섹슈얼리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성욕은 에로티시즘이고 지금 이러한 이 성욕이 그 시니피앙의 행렬 속에서 충동의 모습으로 드러낼 때 성욕이 시니피앙 언어의 옷을 입을 때 이때 이것이 그 섹슈얼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언어의 옷을. 이 시니피앙의 옷을 입어서 시니피앙의 형식이라는 그 형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상징계적 욕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상상적인 욕망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상적인 욕망, 상상적 언어 또는 그 시니피앙의 형식을 입지 않은 그런 그 욕망, 그런 것은 이제 상상적인 욕망, 원초적 욕망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줄 사이에 보면 소외와 분리라는 이중적 계기를 통해 주체의 변증법이 구성되는 곳으로서의 시니피앙의 행렬. 소외와 분리라는 이중적 계기를 통해서 주체의 변증법이 구성된다 그랬죠.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니피앙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체가 자신의 결여를 극복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결여를 극복했다는 것은 소외를 극복했다는 것은 바로 그 소외와 결여 속에서 욕망의 주체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분리되었다는 건 욕망의 주체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욕이 시니피앙의 행렬에 충동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정신분석은 성욕이라는 걸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정신분석이 건드리는 그 성욕이라는 것은 에로티시즘이 아니라 섹슈얼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분석은 성욕의 장과 관련해 사람들이 약속된 것이라 착각하며 기대했을 법한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종합적 자아라든지 나르시즘적 자아라든지 이렇게 약속된 것들을 것이라 착각하며 기대했을 법한 거고 이런 건 정신분석이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분석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분석의 영역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반면 분석 자체의 영역을 놓고 볼 때 분석은 엄청난 혼동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하건대 조금만 물러나서 봐도 정신분석 문헌 전체는 이른바 문학적 괴설이라는 항목 속에 끼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가가 자신이 제시한 자료조차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얼마나 헤맬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분명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최근 기초신경증이라는 책, 물론 이 책은 수많은 관찰 결과들을 그것도 당연히 경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관찰 결과들을 능수능란하게 수집하고 조합해냈다는 점에서 꽤 괜찮은 저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버글러는 젖가슴의 기능에 대해 정확히 보고 있음에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 남성에 대한 여성의 우월성 등과 같은 당대의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 그것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락강은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대의 쓸데없는 논쟁. 이 젖가슴이라는 것의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속 논쟁에 그냥 휩싸여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것이죠. 우월성 운운하는 그런 문제들은 몹시 격렬한 사안이라 할 만한 것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주제입니다. 끊임없는 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주제죠. 오늘 제가 강조해야 할 것은 정신분석 운동 속에서 제가 구별해낸 대상 A의 기능에 의거해야 할 어떤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월하냐 그게 아니라 대상 A의 기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거죠. 제가 여기서 버글러의 책을 언급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 책은 그 자체로는 흥미로우시나 부분 대상 본연의 기능을 가령 저자가 빈번히 언급한 젖가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자리매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길을 헤매다가 부질없는 결과만 낳은 꼴이 되었죠. 대상 A의 기능이라는 것, 그것은 뭡니까? 대상 A의 기능은 뭐죠? 욕망을 발동시키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욕망을 발동시키고 유지시키는 기능, 충동을 발원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대상 A가 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결혈을 지각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혈을 지각하는 동시에 대상 A가 뜨는 것이고 대상 A는 바로 욕망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충동의 변증법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락강이 20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요? 인간 주체는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 대상 A를 지향해야 된다. 그 대상 A는 소위 섹슈얼리티를 만족시킨다고 가정되는 어떤 것이다 이거죠. 아갈마다 이거죠. 그것은 결코 만날 수도 찾을 수도 만질 수도 획득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대상 A라는 걸 지향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주체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미 없고 무력하고 공허한 삶에 불과하다. 그걸 락강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은 1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02페이지 2번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2주 정도에 나눠서 할까 생각됩니다. 이게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